1973년 인디애나 주 실버턴. 아침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프랭크 웨스트는 낡은 자동차에 짐을 싣고 있었다. 겨울이 막 찾아온 마을은 고요했다. 하얀 눈이 마당의 울타리를 덮고 굴뚝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올랐다. 엘리자, 담요는 챙겼어? 응, 트렁크에 넣었어요. 보비 것도요. 그녀는 차 안에서 털 담요를 접으며 웃었다. 그녀의 발치엔 갈색 털의 개가 앉아 있었다. 보비, 그들의 반려견. 믹스견으로 태어난 이 개는 한눈에 봐도 영리하고 성실해 보였다. 눈빛은 마치 사람의 것처럼 깊었다. 보비는 가족의 움직임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프랭크가 손짓하자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그래, 이제 가자. 프랭크의 말에 보비가 가볍게 짖었다. 그날 웨스트 가족은 인디애나에서 오리건 주 월핑턴까지의 먼 여행을 떠났다. 길고 험한 여정이었다. 도로는 아직 제대로 포장되지 않았고 자동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멈춰섰다. 가족은 즐거웠다. 엘리자는 창밖을 보며 아이처럼 웃었고 프랭크는 그 웃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보비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차가운 바람 속에 코를 내밀었다. 낯선 흙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자유의 냄새가 그를 감쌌다. 그는 이 여행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모든 행복한 여정에는 보이지 않는 끝이 있다. 이틀 후 그들은 오리건 주의 한 마을에 도착했다. 산을 끼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고 하늘은 잿빛이었다. 낮인데도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다. 잠깐 쉬었다 가자. 프랭크가 차를 멈췄다. 엔진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엘리자가 따뜻한 물을 따라 마시는 동안 보비는 차 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다. 조금만 나갔다 올게요. 엘리자가 웃으며 문을 열자 보비는 눈 위로 발을 디뎠다. 발밑에 눈이 바스락거렸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보비는 잠시 멈춰서 코끝을 들어 바람 냄새를 맡았다. 낯선 땅의 냄새였다. 나무, 낙엽, 그리고 멀리서 풍기는 동물의 냄새. 그는 조금 더 걸어갔다. 몇 걸음뿐이었다. 하지만 바람은 금세 방향을 바꾸었다. 눈보라가 몰아쳤고 세상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프랭크가 고개를 돌렸다. 보비. 눈 속에서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엘리자가 놀라 외쳤다. 보비, 이리 와. 보비야. 눈발 속에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차문을 열고 나와 주변을 뛰었다. 눈은 점점 더 굵어졌다. 눈발에 가려진 시야 속에서 보비의 발자국은 점점 희미해졌다. 이쪽으로 간 것 같아요. 엘리자가 소리쳤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발자국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그곳엔 눈뿐이었다. 눈 그리고 침묵. 그날 밤 가족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보비를 찾았다. 랜턴의 불빛이 산길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 보비, 보비야. 그 이름이 메아리처럼 울렸다. 눈은 계속 내렸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엘리자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다. 보비 제발 돌아와줘.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 위에 손을 대었다. 얼음 같은 눈이 손끝에 녹았다. 그 차가운 감촉 속에서 그녀는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보비는 살아있다. 어딘가에서 그들도 모르는 길 위에서. 이틀, 사흘, 닷새가 지났다.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 프랭크는 말없이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엘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손에 쥔 보비의 목줄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길 위에서 차는 조용히 달렸다. 바퀴가 눈 위를 지날 때마다 미묘한 마찰음이 들렸다. 돌아오겠지, 그렇지?
엘리자의 속삭임에 프랭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운전대를 꽉 잡았다. 대신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 속 어딘가에서 하얀 털의 개가 그들을 보고 있을 것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엘리자는 매일같이 현관 앞에 앉았다. 밤마다 문 앞에 담요를 두르고 희미한 불빛 속에서 문을 바라보았다. 마당엔 여전히 눈이 쌓였고 발자국 하나 없는 그 흰 들판은 너무나 적막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혹시 오늘은 올지도 몰라.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기다림을 잊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문을 등지지 않았다. 그 무렵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리건의 한 벌판에서 눈 덮인 들판을 걷는 한 마리의 개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보비였다. 눈은 무겁게 내렸고 발자국은 곧 덮였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끈질기게 걸었다. 피로 물든 발바닥 아래에서 눈이 녹고 다시 얼었다. 그는 잠시 멈춰섰다.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어딘가에 그가 알아볼 수 없는 방향 어딘가. 그리고 집이라는 단어가 있었다. 그의 귀가 바람을 향했다. 그는 낯선 소리, 낯선 냄새 속에서도 한 가지 냄새를 찾아 헤맸다. 그리움의 냄새, 사람의 냄새. 그리고 조용히 다시 걸었다. 한 발, 또 한 발. 그의 여정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눈보라가 멎은 다음 날 세상은 흰색으로 뒤덮여 있었다. 보비는 하룻밤을 숲속에서 보냈다. 나무 밑둥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떨어진 낙엽과 눈 사이에 파묻혀 있었다. 몸이 얼어붙은 듯 무거웠지만 눈을 감을 수는 없었다. 그는 귀를 세웠다.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들, 부서지는 얼음의 파열음,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의 쇳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인간의 목소리. 그 목소리엔 익숙한 따뜻함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곧 눈을 감았다. 그건 환청이었다. 그리움이 만들어낸 잔상. 그날부터 보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처음 며칠은 단지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눈 덮인 들판을 헤맸다. 낮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밤엔 별이 내렸다. 배가 고프면 얼어붙은 냇물 근처에서 풀뿌리와 남은 고기를 찾아 먹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안에 어떤 방향이 생겨났다. 마치 그의 발이 스스로 길을 기억하는 듯했다. 낯선 땅에서도 그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아는 듯 멈추지 않았다. 가끔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엘리자와 프랭크가 보여준 손길 덕분이었다. 어느 날 들판에서 한 농부가 그를 발견했다. 농부는 낯선 개를 보고 총을 들었지만 보비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다가오자 마음을 풀었다. 이놈, 어디서 왔냐? 농부는 고기 한 조각을 던져줬다. 보비는 조심스레 다가가 그 고기를 먹었다. 그의 배는 이미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그날 밤 농부는 마구간에 보비를 재웠다. 마른 집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불빛의 따스함 속에서 들려오는 말들의 속삭임이 그를 감쌌다. 저게 주인 이름 모양이야. 눈이 참 슬프네. 그 말에 농부의 아내가 살며시 말했다. 그래도 저 눈빛은 포기하지 않았어. 며칠 후 보비는 그곳을 떠났다. 농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길을 찾고 있구나. 그래, 꼭 찾아라. 그의 목소리는 눈바람 속으로 사라졌다. 보비의 발자국은 다시 하얀 들판 위에 새겨졌다. 그가 걷는 길엔 늘 바람이 있었다. 바람은 때로 잔인했고 때로 그를 살렸다. 바람이 불면 눈 덮인 길에서 냄새가 흩어졌고
그 냄새들 속에서 보비는 지나간 사람들의 흔적을 느꼈다. 철로 옆을 따라 걷던 어느 날, 그는 기차 소리에 놀라 철길 옆으로 몸을 피했다. 기차가 지나가며 그를 덮친 바람에 몸이 휘청였고 차가운 쇳내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그는 고개를 들어 기차가 달려간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방향은 어쩐지 집이 있는 쪽 같았다. 봄이 왔다. 눈은 녹았고 길은 진흙으로 변했다. 보비의 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피가 섞인 흙이 굳어 발바닥에 들러붙었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던 어느 날, 얼음이 깨지며 그가 물속으로 빠졌다. 찬물이 몸을 휘감았고 숨이 막혔다. 그는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앞발을 내뻗고 온몸으로 물살을 갈랐다. 겨우 물 밖으로 나왔을 때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며칠 후 그는 한 외딴 오두막에 다다랐다. 그곳엔 홀로 사는 노부인이 있었다. 보비를 본 그녀는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부드럽게 말했다. 오, 세상에 얼마나 추웠을까. 그녀는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었고 보비는 그것을 천천히 핥았다. 불빛이 그의 눈에 비쳤다. 노부인은 그 눈빛을 보고 문득 중얼거렸다. 그 눈은 집을 잃은 눈이야. 그녀는 며칠 동안 보비를 돌봤다. 나도 예전에 잃어버린 게 있단다. 남편도 아들도 전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발자국은 꼭 남는 법이야. 내 것도 그렇겠지. 그 말이 끝난 다음 날, 보비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떠나야 할 때였다. 노부인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 길 끝에서 꼭 만나길 바란다. 그녀는 오래도록 그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 발자국은 멀리 이어졌다. 보비는 점점 말랐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감각은 예민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적 소리, 길가에 떨어진 사과 껍질의 냄새, 누군가의 발자국,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는 길을 찾았다. 어떤 날엔 도시의 소음 속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자동차와 사람들 사이를 피해 걷던 그는 쓰레기통 옆에서 남은 고기 조각을 주워 먹었다. 사람들은 그를 내쫓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먹을 것을 던져주기도 했다. 그는 인간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찾았다. 그러나 들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의 공기가 따뜻하게 대지를 덮었다. 길 위엔 햇빛이 쏟아졌고 보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는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언젠가 들었던 엘리자의 목소리가 바람 속에서 다시 들렸다. 보비, 집에 가자.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집중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어느 날, 그는 인디애나 주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한 인디언 소년이 그를 발견했다. 너 다쳤구나. 소년은 보비를 데리고 자신의 천막으로 갔다. 작은 불을 피우고 자신의 옷자락을 찢어 보비의 다리에 감아주었다. 며칠 동안 그들은 함께 있었다. 소년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보비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다. 둘 다 무언가를 잃어본 존재였다. 어느 날 밤 소년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집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집은 마음이 있는 곳이래. 너도 그렇지? 보비는 고개를 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며칠 후 보비는 천막을 떠났다. 타오는 눈물이 맺힌 눈으로 그의 등을 바라봤다. 보비는 멈춰서 소년을 한번 돌아봤다. 잠시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보비는 다시 길을 걸었다. 그날 이후 보비는 더 빠르게, 더 단단하게 걸었다.
그의 발자국은 땅에 깊이 새겨졌고 그의 숨결은 점점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상하리만큼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집이 있다. 그리고 그 집은 그를 기다리고 있다. 그는 그 사실만을 믿었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대륙을 건너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 바람이 다시 차가워졌다. 보비의 털은 더러워지고 엉켜 있었다. 예전에 부드럽던 갈색은 사라지고 흙빛과 먼지가 섞인 얼룩이 되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깊은 피로 속에서 흔들렸다. 그가 걷던 땅은 황량했다.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었다. 보비는 길가에서 마른 사과 껍질 하나를 발견하면 며칠치 식사처럼 나눠 먹었다. 밤이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폐허가 된 헛간이나 나무 밑에서 몸을 말았다. 숨을 내쉴 때마다 희미한 흰 김이 피어올랐다.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갔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눈보라가 몰아쳤다. 하얀 눈이 앞을 가렸다. 보비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눈이 귀와 코, 발 사이로 파고들었다. 발자국이 금세 사라졌고 그는 방향을 잃었다. 그는 몇 번이고 같은 자리를 맴돌았다. 지쳐서 눈 속에 몸을 눕혔다. 세상은 하얗게 그리고 너무 조용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는 마치 모든 게 끝났다고 느꼈다. 그때였다. 바람 사이로 아주 희미한 냄새가 났다. 연기 냄새. 그리고 그 속에 섞여 있는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나무 타는 냄새. 그건 엘리자가 늘 집에서 피우던 벽난로의 냄새와 닮아 있었다. 보비는 눈을 뜨고 머리를 들었다. 몸은 얼어붙었지만 코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 냄새가 나는 방향으로 걸었다. 눈보라 속에서 그는 거의 기어갔다. 눈이 허리까지 쌓였고 다리는 휘청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엔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 냄새는 확실히 있었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희미한 불빛이 눈 속에서 깜빡였다. 그는 그 불빛을 향해 마지막 힘을 짜냈다. 그곳엔 조그만 오두막이 있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문 앞에는 늙은 나무꾼이 서 있었다. 그가 문을 열자 보비는 거의 쓰러지듯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세상에 이게 어디서 온 거야? 나무꾼은 놀라며 그를 안쪽으로 데려갔다. 따뜻한 불빛, 타닥타닥 타는 나무 소리. 보비는 그 앞에 누워 눈을 감았다. 그가 들은 마지막 소리는 나무꾼의 목소리였다. 살아남으려는 놈이야. 그래, 넌 살아야 해. 며칠 동안 보비는 오두막에서 회복했다. 나무꾼은 그에게 따뜻한 수프를 주고 젖은 털을 수건으로 닦아주었다. 밤마다 불 앞에 앉은 보비를 바라보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 눈빛 단단하군. 마치 길을 기억하는 것 같아. 보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불빛 속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 너머 어딘가에 그가 있어야 할 곳이 있었다. 봄이 다시 왔다. 보비의 털은 다시 자라나고 몸은 조금씩 힘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는 머물지 않았다. 어느 아침 나무꾼이 잠에서 깼을 때 문 앞엔 발자국만 남아 있었다. 그 발자국은 오두막을 떠나 동쪽으로 멀리 이어져 있었다. 보비는 이제 본능으로 걷고 있었다. 길을 따르는 것도 냄새를 좇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몸은 이미 방향을 알고 있었다. 그는 단지 그 명령을 따를 뿐이었다. 때때로 사람들을 만나면 그는 잠시 머물다 떠났다. 어떤 이는 먹을 걸 주었고 어떤 이는 돌을 던졌다.
그는 상처를 입었지만 다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아직 끝이 없었다. 어느 날 그는 강을 건너다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봇물이 불어나 물살이 거세게 몰아쳤다. 그는 돌 위를 밟으며 조심스레 건넜지만 한순간 미끄러져 물에 빠졌다. 차가운 물속에서 보비는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물살이 몸을 휘감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그는 발버둥쳤다. 앞발로 물을 가르며 숨을 찾았다. 그 순간 머릿속에 엘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미소 짓던 그 표정. 보비,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그 말이 들린 것 같았다. 보비는 마지막 힘을 내서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 강가의 바위에 몸을 부딪혀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는 물 위에서 기침하듯 숨을 몰아쉬었다. 살았다. 하지만 그 대가로 그의 왼쪽 앞발은 크게 다쳤다. 절뚝거리며 걷는 그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한번 살아났다. 그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가 멈출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집 문 앞뿐이었다. 며칠 후 보비는 초원 위를 걸었다. 멀리 언덕 너머 익숙한 냄새가 흘러왔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코를 들었다. 그 냄새는 바람을 타고 왔다. 풀냄새와 함께 섞인 기억 속 나무 연기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빵 굽는 냄새. 그건 집의 냄새였다. 보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떨었다. 눈물이 고였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그 냄새 하나로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그는 다시 걸었다. 비틀거리며 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밤하늘엔 별이 쏟아졌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다. 그 별들 사이에 그가 잃어버렸던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가지를 잃지 않았다. 집으로 가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그를 지금 이곳까지 데려온 것이었다. 그는 마지막 언덕을 향해 걸었다. 이제 남은 건 단 한 번의 여정. 그곳 너머엔 그가 그리워한 모든 것이 있었다. 겨울이 다시 시작될 즈음이었다. 하늘엔 회색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보비는 느릿느릿 그러나 단단하게 걸었다. 그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었다. 털은 엉켜 있었고 한쪽 발은 절뚝거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넘은 언덕 위에서 멀리 마을의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건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그가 세상의 냄새 속에서도 결코 잊지 않았던 자신의 마을이었다. 그 순간 보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코끝엔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다. 나무 연기, 빵, 마른 풀, 그리고 엘리자의 향기. 그는 달리기 시작했다. 아픔도 피로도 이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언덕을 내려오는 그의 몸은 거의 구르듯이 움직였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엔 눈물이 섞여 있었다. 마을 입구. 길가에 서 있던 아이가 그를 처음 발견했다. 엄마, 저기 좀 봐요. 아이의 목소리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모두 숨을 삼켰다. 그건 지난 겨울 실종되었다던 보비였다. 그럴 리가 없어. 여길 다시 왔다고? 그 개가 그 먼 곳에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다. 하지만 그 눈빛엔 확신이 있었다. 그 눈, 그 표정, 그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던 그 모습. 그는 비틀거리며 익숙한 골목을 따라 걸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길 끝엔 그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이 있었다. 현관 앞에 오래된 나무 계단, 낡은 문손잡이, 그리고 창문에 드리워진 얇은 커튼.
그는 문 앞에 멈췄다. 숨을 고르며 조용히 귀를 세웠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프랭크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엘리자의 발소리. 그는 천천히 앞발을 들어 문에 닿았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문이 열렸다. 엘리자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는 먼 길을 걸어 돌아온 그 개가 서 있었다. 보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보비는 꼬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힘겨웠다. 그는 겨우 몇 걸음을 내딛고 엘리자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다. 오, 세상에 보비야, 정말 너니? 엘리자는 무릎을 꿇고 그를 끌어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손끝이 보비의 상처투성이 몸을 더듬었다. 얼어붙은 털, 피로 굳은 발.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프랭크는 그 옆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이 녀석이 정말 돌아왔구나. 그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6개월 동안 내가 이 먼 길을. 엘리자는 보비를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속에서 보비는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의 심장은 약했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그날 밤 엘리자는 벽난로 옆에 자리를 펴고 보비를 눕혔다. 그녀는 새 담요로 그의 몸을 감싸고 따뜻한 우유를 데워 그의 코앞에 두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넌 이제 집이야. 보비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불빛이 그의 얼굴에 반짝였다. 그건 마치 그래, 나왔어요.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며칠 뒤, 보비의 귀환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를 보기 위해 하나둘 찾아왔다. 저 녀석이 바로 그 개야? 4100km를 걸어서 돌아왔다고? 기적이야, 이건 기적이야. 신문 기자들도 몰려왔다. 사진사들은 그의 상처난 발과 맑은 눈을 카메라에 담았다. 보비는 그들이 가까이 다가와도 도망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모든 걸 다 겪은 늙은 여행자처럼.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엘리자에게 물었다. 그 개가 어떻게 집을 찾았다고 생각하세요? 엘리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마 사랑 덕분이겠죠. 그녀는 벽난로 옆에 앉아 있는 보비를 바라봤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불빛이 그의 털을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언제나 알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그를 이곳까지 이끈 거예요. 시간이 흘러 보비는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를 보기 위해 찾아왔고 그는 언제나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맞이했다. 그의 눈빛엔 여전히 먼 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눈빛엔 고요한 평화가 자리했다. 겨울의 어느 날 밤, 눈이 다시 내렸다. 보비는 현관 앞에 앉아 눈송이를 바라봤다. 그 눈 속에는 그가 걸어왔던 수많은 길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멀리 어둠 속에서 불빛이 깜빡였다. 그는 미소 지은 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긴 여행은 그제서야 진짜 끝났다. 그 후 사람들은 그를 기적에게 보비라 불렀다. 그가 걸었던 길은 기록으로 남았고 그가 남긴 사랑은 전설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것을 믿기 힘든 기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가장 순수한 사랑의 증거라 했다. 하지만 엘리자는 알고 있었다.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저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한 생명의 이야기였다는 걸. 그의 여정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여전히 길 위에 남아 있었다.